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한의학 박사 안상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윤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시청자분과의 1:1 맞춤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 인구 중 10세 미만 어린이 절반 이상이 앓고 있다는 아토피 피부염. 밤낮 없이 찾아오는 가려움과의 전쟁. 무덥고 습한 여름이면 더욱 고생을 치르기 마련인데요.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온 걸까요? 하루빨리 아토피 피부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 한의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네, 오늘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만기 박사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하면 주로 영아부터 소아까지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히 가려움증이 심한 거잖아요. 가려워서 어머니가 긁으려고 하면 못 긁게 하고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렵고 아프고 따갑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토피염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힘들긴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상당 기간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 가려움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 부분을 긁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황만기 박사님,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연구를 다방면에서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참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아토피 피부염의 정확한 원인 그리고 정확한 발병 메커니즘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원인을 모르겠다, 주제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딱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에이토픽의 합성어, A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따졌을 때 접두사인데 그거는 부정을 뜻하는 아니다, 모른다 이거를 뜻하는 접두사에 해당이 되고 토픽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서 주제나 원인을 뜻하는 얘기인데 아토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합성어가 돼가지고 원인이나 주제를 모른다. 그러니까 피부염인데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피부염의 형태 카테고리를 나눈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다. 그래서 원인과 발병 메커니즘 아직까지 잘 확정은 안 되어 있다. 다만 몇 가지 한 6가지에서 8가지 정도 이게 원인이지 않을까 가설적으로 추론이 되고 있는 그런 원인들은 나타나 있긴 합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그 유전적 요인입니다. 소위 말하면 가족적 백그라운드가 있다. 가족분들 중 특히나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서 한 분 이상 아토피 피부염을 예전에 앓았던 그런 유병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유전학적인 연구를 보면은 아버님 쪽, 친가 쪽 계열보다는 모계 쪽, 어머님 쪽 계열의 아토피 유병률이 높게 있으면은 아기한테 조금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 불안정과 관련된 원인론이 있는데요. 면역 불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말은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이게 한마디로 아토피라고 하는 거는 오버하는 병이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세게 오버 반응 하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설명을 드려보자면 A라고 하는 어떤 알러젠, 그러니까 항원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 면역 반응, 평이한 면역 반응, 평범한 면역 반응을 가진 경우에는 마이너스 A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결합이 되면 0으로 소실이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 뭐 이렇게 특별히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생을 안 나는데 이 면역 불안정성을 가진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어떤 알러젠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5제곱, 마이너스 A 10제곱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 반응이 이렇게 염증성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양상들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도 이렇게 원인 가설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염설이 있습니다. 감염설.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 곰팡이균이죠. 이런 감염들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 곰팡이 중에서 특히나 세균이 이렇게 감염설로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세균 중에서도 황색 포도상구균, 아마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세균 이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황색 포도상구균이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균과 관련된 또는 바이러스나 진균과 관련된 감염학설도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동을 하고 특히 요즘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사회심리적 원인입니다.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한마디로 아토피 피부염이 잘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너무 과도하게 조기 교육에 몰입된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가족적 배경도 없고 뭐 세균이나 이런 감염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임상에서도 많이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심리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위생가설이라고 하는 원인론입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위생, 하이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깨끗하게 아기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이 그런 이제 지나치게 깨끗한 양육 환경이 아기들의 장에 분포되어 있는 면역세포를 훈련을 덜 시키거나 못 시키게 됨으로써 이렇게 웬만한 자극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자극들조차도 아기가 오버해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이제 너무 위생이 지나치게 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아토피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올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긴 한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또 마음 아프게 할 텐데요. 왜 아토피 피부염을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생활이 변하면서도 이런 양상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정말로 아토피 피부염은 문명병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피부과 교과서 70년대나 60년대에 나온 피부과 교과서를 보면은 아토피 피부염이 그렇게 중요하게 거론이 안 됐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 정도로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산업화가 되고 이제 OECD에도 가입하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점점 선진국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조건들에 놓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선진적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반적으로 산업화의 속도가 한 30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평가를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국민병으로 정말 이렇게 알러지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이런 알러지 질환들이 문제다라고 사회 각계에서 얘기가 나오게 된 시점이 6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0년대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90년대 초중반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30년 정도 그 산업화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발을 맞춰가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구본을 이렇게 보시면 적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적도 주변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선진적이지 못한 후진적인 저개발 상태의 국가들이 많은데 이런 저개발 국가들일수록 후진국일수록 아토피 피부염은 잘 관찰이 안 된다. 이런 보고들, 역학적인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은 지금 정유미 MC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선진국형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만기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아토피 질환을 또 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사실은 저가 이렇게 겉으로는 피부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를 가끔씩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겨울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긁게 되고 또 특정한 이렇게 노출할 수 없는 어떤 부위에 대해서 약간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심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였었죠. 그리고 다행히 한의과대학에 들어와서 한의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이 아토피 피부염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토피 피부염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약간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기가 있는데 첫째 아기가 아들내미인데 그 아들내미가 태어나서 한 2년여 동안을 아토피 피부염으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초짜 한의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좀 낯설어하고 안타까워만 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처치를 못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기를 조금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또 아토피를 겪어보시기도 하시고 치료를 해보셨기 때문에 더 많은 신뢰가 가긴 하는데요. 우선 황 박사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아토피 질환을 보시면서 무척 다양한 증상과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특히 증상이 심하다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 증상이 정말 심해서 빨리 좀 고쳐주고 싶은데 여의치 않고 잘 이렇게 진척이 안 돼서 저도 부모님과 같이 안타까워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두 가지 경우로 수렴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유전적인 그런 가족적인 백그라운드가 너무 강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치료 속도가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족적 배경과 유전적인 원인이 중요한 가중치를 가지고 작동이 되는 아토피 피부염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너무 빨리빨리 좋아지게만 하는데 목표점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아토피가 더 심하게 이렇게 리바운드 되게 되는 잘못된 방식을 적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 잘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초등학교 전까지는 그래도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아토피, 그냥 관리하면 어느 정도 그때그때 잘 반응해준 아토피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기가 이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그런 사회심리적 요인 때문에 증폭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팁처럼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려보자면 비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거나 아니면 호흡기계가 굉장히 허약해가지고 열감기에 잘 걸리는 아기들도 아토피 치료가 이렇게 좀 방해받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수요 건강 스페셜 오늘의 주제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그리고 황만기 박사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소아기 때는 아토피가 없었다가 이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가서 아토피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초기에 뭐 태열이라든지 가벼운 아토피 아니면은 피부 건조증 정도가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뭐 보습제 정도만 해도 이렇게 좀 괜찮아졌던 그런 별로 심하지 않았던 병원의 그런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아기들이
갑자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들어가면서 확 심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사실은 만 18세까지는 아토피 피부염이 자연관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에서 30% 정도는 성인 이후에도 고착화되는 그런 성인형 아토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를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사회심리적 요인, 우리나라는 특히나 중고등학교 때에는 세계에서 거의 최강의 강도로 아기들을 이렇게 공부 쪽으로 몰아세우는 사회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형성된 스트레스가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중에 배출을 하게 만들고 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가려움증과 발적을 동반한 아토피가 손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심리적 요인이 그런 청소년기 이후의 아토피의 그런 발병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한의학적으로는 뭐 아토피 피부염 자체는 이제 영어니까 한의학적으로도 어떤 용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문헌학적인 검토를 해보면 한 6가지 정도로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옛날 그 한의학자들이 기록을 해두었죠.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태열이라든지 태독이라든지 물론 이제 다 한자로 기록을 둔 겁니다. 내선, 습선, 양독발반, 사만풍 그래가지고 각종 이제 현대적 용어로는 아토피 피부염인데 옛날에 이렇게 한의학을 하셨던 분들이 임상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6가지 정도로 아토피 피부염의 양상들을 분류를 하고 각기 그 분류된 양식에 따라서 변증 시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화면에 아마 그 이렇게 화면으로 나올 거는 같은데 급유방이라고 하는 한방소아과 전문 서적이 있습니다. 급유방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어머님이 매운 것을 많이 먹으면 태아한테 그대로 전해진다. 그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음탕한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과도한 희로애락을 정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동하게 되면은 안정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기쁨,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기쁨과 노여움이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다면 태아가 반드시 그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태독이나 태열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한방소아과 서적에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두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방소아과 서적에 보면은 아기들의 병을 거의 3개의 원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하니 첫 번째는 태열이 거의 과반 이상이다. 태열이나 태독, 지금 급유방에서 얘기했던 이러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태열이나 태독이 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한 거의 과반까지에 이르지는 않지만 한 30~40% 정도는 내상 유식, 그러니까 소화기에 안 좋은 어떤 음식들을 접하게 했었을 때 그런 소화기의 민감성이 문제의 원인으로 작동을 하게 한다. 그리고 외관 풍한이 한 10분의 1 정도, 10% 정도를 차지한다. 외관 풍한은 요즘 말로 따지면은 호흡기 계통의 잦은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감기, 뭐 축농증, 비염, 기관지염, 폐렴 이런 것들이 아기들 질병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런 아기들의 질병의 요소들 중에서 단연 1등에 해당되는 즉 태열이나 태독에 해당되는 것들이 잘 관리돼야지 아기들을 좀 잘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아무래도 임신 중에 태교와 그리고 정신건강, 식습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인식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풍부받았다, 선천 부족된 어떤 상황을 풍부받았다라고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그런 상황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이 후천적인 관리, 특히 음식과 관련된 관리의 실패
나 부족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또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는 현대적 도시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특히 음식과 관련되어서 뭐냐 하면 요새 이 제철에 생산되어지는 자연 친화적인 음식들 우리 두 분 MC들께서는 많이들 아기들한테 접하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게도 고백하건대 그렇게 잘 못하게 되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제철에 생산되는 자연 친화적인 음식들 잘 아기들한테 못 주는 상황들, 그리고 가공 음식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할 수 없이 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기들한테 독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아토피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 그리고 요새 알게 모르게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들, 그리고 이렇게 식품 첨가물, 뭐 이렇게 방부제를 포함해가지고 식품 착향료 뭐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 그리고 아기들이 이제 잘 크게 하려고 어머님들이 질 좋은 어떤 고기를 선별해서 주시려고 노력들은 하시는데 사실은 항생제 고기를 우리가 많이 먹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식 밀집 사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축산 농가에서 뭐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고기 같은 것들을 공장식으로 이렇게 밀집해가지고 이렇게 별로 공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가지고 방목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빽빽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살찌우고 질병 걸리면 또 이제 다 번지니까 질병 안 걸리게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면서 항생제가 듬뿍 들어가 있는 사료들을 먹인 그런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렇게 닭고기들을 우리 아기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기는 별로 항생제를 주지 않아야지, 항생제 먹으면 면역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냥 항생제 범벅이 된 고기를 아기한테 먹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아기가 잘 관리해줬는데도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감기에도 맨날 걸리고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이 드러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선진국병이다라는 표현, 문명병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생존 조건의 대도시 환경 자체가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황만기 박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소아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한의원에서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원하는 환자들과 또 부모님들한테 식이요법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뭐 저뿐이 아니고 뭐 여러 한의사 스님들께서도 또 이제 의사 스님들께서도 아토피 피부염 아기들이 너무 많이 있고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음식들 자제시키세요, 먹이지 마세요, 가급적 삼가하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어머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기본이고 저는 뭔가 더 먹으라고 하고 싶은 음식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물, 워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물을 너무 많이 못 먹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단언컨대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할 수도 있고 설령 아토피 피부염이 지금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나마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제1의 급선무가 될 수 있는 음식 섭생법은 충분한 물의 공급입니다. 충분한 물의 공급. 자, 그럼 도대체 어머님들이 실제 제 진료실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도대체 어떤 물 먹이면 더 좋으냐? 어떤 물 먹으면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맹물 주시면 되세요. 그냥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로 해가지고 뭐 미네랄 워터도 괜찮고 아니면 생수도 괜찮고 정수기 물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기 물 먹으면 무슨 영양가 있어. 우리 애기 뭐 이렇게 키가 아토피 있는 애기들은 또 키도 같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물 대신에 우유 주자. 그래가지고 우유를 또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토피 있는 애기들이 입맛이 좀 까다로운 애기들이 많아요. 성격도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변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 대신에 주스 주자. 그래서 물 대신에
우유나 주스로 대체해서 먹이시는 어머님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런데 물이나 우유를 그러니까 주스나 우유를 먹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물은 물대로 충분히 먹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물을 어느 정도로 많이 먹어야지 비로소 충분하게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제가 그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바로 요 지점은 꼭, 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은 뭐다? 아기의 소변 색깔입니다. 아기의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될 때까지 물을 충분하게 먹이지 않으면 물 부족 신호다. 즉 놀이끼리 하거나 거품변 보거나 아기한테 이렇게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소변을 본다. 그럼 물 부족 신호니까 물을 충분히 더 먹이셔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그렇게까지 소변 색깔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먹이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절대값 개념으로 먹여야 되느냐,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체중이 있으면 곱하기 33, 그다음에 단위를 cc를 붙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kg 아기다. 그러면 곱하기 33 하면 660cc가 되겠죠. 그런데 요즘처럼 여름처럼 땀도 많이 흘리는 계절이면 다시 거기다가 더블 곱하기 2를 해가지고 한 1200cc 정도 이렇게 먹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실천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아도 이게 실천이 안 되면 공연불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늘 말씀을 드려도 한 달 이상 이게 실천되는 비율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가족분들 중에 아기가 아토피다 그러면은 그 20% 안에 드는 그런 이제 좋은 실천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밖에 또 한의학적인 또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내용은 복잡하지만 카테고리, 치료 방법에 있어서의 카테고리는 단순하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침 치료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아기들 침과 관련되어서 몇 살부터 이게 침 맞는 게 가능한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기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기들도 진정작용, 특히 이제 소양증 완화, 간지러움증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꽂는 침, 일반 호침을 많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외로 만 3돌 이상 된 아기들은 침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 치료를 좀 열심히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쓰진 않지만 약침 치료 방법도 유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유용할 때가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한약을 통한 체질 개선 치료입니다. 한약을 통한 체질 개선 치료인데, 특히나 이 체질 개선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으로 삼고 싶은 부분은 비위, 소화기 계통의 면역학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즉 당장의 어떤 피부에 열을 식혀줌으로써 안 간지럽게 되는 정도로만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비위 계통의 면역학적인 안정성이 고려된 탕약 처방을 같이 써야지 진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용제는 두 가지입니다. 외용제는 한방연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방연고. 100% 뭐 이렇게 방부제도 없고 100% 이제 한약, 천연 한약으로 만들어진 한방 외용제가 있는데, 외용제를 아토피 해당되는 부위에 최대한 얇게 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방법. 요게 이제 첫 번째 외용제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스키너시, 그러니까 한방 입욕제죠. 그러니까 아기들 목욕을 시킬 때 그 한약의 이제 복합 한약 제제를 섞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놓게 하심으로써 피부 진정 효과를 도모하는 그런 이제 외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생활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의학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약과 그리고 한방 연고에 대해서는 좀 잘 알겠는데요. 아이들한테도 침을 놓는 건가 보죠?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아기들한테 침을 놓는다고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오히려 화들짝 놀라세요. 아니, 나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침 맞는 게 가끔씩 두렵고 그런데 우리 아기가 이렇게 약한 아기가 어떻게 작은 아기가 침을 맞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2돌반 아니면 43돌 이상이면 거의 5회 방문 이내에 5번 한의원 방문할 동안에 침을 20개 정도까지 이렇게 꽂고 5분 정도 이렇게 유침이라고 하죠. 5분 정도 이렇게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님들이 침 맞으시, 아기들 침 놓는 거를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도 하시고 자랑스러워도 하시고 내가 이렇게 아기 참 멋지게 잘 키웠구나 이런 이제 감격스러운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계신데요. 침 치료가 단순히 어떤 어머님들의 그런 양육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침 치료 자체가 굉장히 뚜렷한 진정 효과, 소양증에 대한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침 치료를 꼭 같이 한약과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침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하는 또 침이 사이즈가 작은 게 따로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이즈도 작고 굉장히 얇습니다. 그 머리털업 호자를 써가지고 호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한의학에서는 옛날에 외과 수술, 뭐 종기 같은 거 외과 수술도 했기 때문에 구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개의 침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얇은 호침을 사용해서 아기들은 유침을 시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이렇게 약초를 이용해서 하는 목욕법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스킨워시 목욕법, 약욕요법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중에서 먹는 한약으로도 많이 활용을 실제로 하지만 외과적으로, 특히 피부 외과적으로 적용을 했었을 때, 직접 접촉을 했었을 때에도 상당히 빠르게 증상을 개선시키고 소실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예로부터 있었는데 그게 약욕요법이라고 하는 요법입니다. 뭐냐면 모든 한약재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특히 피부에 도움이 되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올 것 같은데 형계라고 하는 한약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약재입니다. 형계라고 하는 한약재는 최근에 임상 논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해서 지루성 피부염, 뭐 피부 건조증, 애기들 땀띠, 기저귀 발진, 뭐 모기나 벌레 물린데 이런 데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특히 항알레르기 효과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대표적인 한약재가 바로 이 형계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 어쨌든 그 형계도 넣고 그 다음에 고삼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고삼, 말 그대로 굉장히 쓴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중파 TV에서 고삼 달인 물을 이렇게 퀴즈를 냈는데 못 맞췄을 때 벌칙으로 이렇게 삼기도 하는 그런 약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쓴 약재인데 말 그대로 입에 쓴 약재인데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지유라든지 그다음에 지부자, 요런 이제 또 유명한 저희 한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약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백선피라고 하는 한약재도 있고 황연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황연 그러면은 이게 연꽃의 어떤 한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황연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좋은, 특히 내복했을 때도 효과가 좋지만 이렇게 스킨워시와 같은 약용요법, 약초 목욕을 했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한약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거는 어떠한 이렇게 한약재가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넣고 대충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넣고 이러시면 안 되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피부 살성 진단을 받고 심각도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적절하게 이 한약재들을 배오를 해야 됩니다. 비율을 맞춰가지고 처방의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목욕을 할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뭐 길어야 15분 정도를 이 약용요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다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일본식 표현이니까 뭐 욕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기를 엉덩이를 깔고 앉힌 다음에 배꼽하고 젖가슴 사이 정도로 물을 찰랑찰랑하게 용매의 총량을 맞추시고 한 100cc 정도 되는 스킨워시 액을, 약초 목욕 액을 넣어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씻겨주시면은 피부가 굉장히 자윤, 그러니까 윤택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청열,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가려움증의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는 오늘 청소년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황만기 박사님,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서 이 치료 효과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세요. 한번, 보시죠. 그 아토피 피부염 지금 이제 화면으로 아마 준비돼서 나올 것 같은데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되어서 이제 전후, before, after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전후 사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의학적인 접근 방식, 한의학적인 섭생 방식, 한의학적인 치료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개선된 전후 사진을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부위는 아기의 이제 엉덩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짓물렀던 그리고 많이 발적이 됐던 상황이었었는데 치료 후에 상당히 많이 재살로 많이 회복이 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기는 탕약 처방 그리고 스킨워시 이런 처방을 활용해서 치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부위는 지금 팔 부위인 것 같아요. 정말 아기가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이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상처 부위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부위가 지금 한 2-3달 정도 치료 후에 굉장히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된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마 발바닥 사진 나오는데요. 발바닥. 사실은 이 손발바닥의 아토피가 굉장히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발을 계속 신어야 되고 땀이 많이 차고 계속 이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극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라도 이 상처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손발바닥에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스킨워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치료 전에는 심했다가 치료 후에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재발하는 증세가 또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완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뭐 이런 천식, 이런 질병, 알레르기 이제 3대 친척 질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런 알레르기 병증들은 완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관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까지는 증상 완화, 그러니까 진압을 시킬 수는 있는데 언제든지 외부 자극 요인 아니면 뭐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증상이 재발은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그렇게 증상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쉽게 증세 완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안정된 상태를 완전 관해 상태다. 아네르기 상태라고 이제 면역학적 용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작용 없이 아네르기 상태로 알러지 질환을 관리해 나간다. 이게 이제 한방 치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체질 개선하고 이렇게 좀 상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성인들을 보면요. 알러지 비염 같은 다른 알러지 질환들을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 건가요, 박사님?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에 드러나는 비염하고 피부에 드러나는 아토피 피부염하고 뭐 이렇게 기관지 점막에 드러나는 천식하고 뭔가 이렇게 다 다른 어떤 양상들. 예를 들어서 비염 같은 경우에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게 주로 드러나고 천식은 막 쌕쌕거리는 숨소리라든지 기침이 많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간지러움증이 많이 드러나니까 전혀 이렇게 증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같은 공통 분모를 갖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연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한 뿌리의 여러 줄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러직 마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태열이나 아토피 피부염으로 증상이 드러났던 면역학적인 불안정성이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천식이나 비염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올림픽 기간인데 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주, 릴레이 달리기. 그러니까 바톤을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 달리기를 그런 하는 달리기 방식이 있듯이 알레르기 질환이 처음에는 아토피, 두 번째는 뭐 천식, 비염으로 바톤 터치, 계주를 하는 양상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어떤 단일한 질환이 단일한 특정한 시간대에 하나만 드러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염과 아토피가 같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처음에 드러났을 때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아토피 질환은 건조해지게 되면 더 심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봄이나 겨울에는 훨씬 더 또 심하게 되는 증세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역학조사를 한 것을 보면 통계치를 이렇게 통계치 나온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겨울형 아토피라고 하는 패턴이 있고 여름형 아토피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겨울형 아토피가 더 많을까요? 여름형 아토피가 더 많을까요? 통계는 겨울형 아토피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울형 아토피가 거의 60, 70% 정도를 차지하고 여름형 아토피가 한 3, 40%를 차지한다. 즉 여름형 아토피는 여름에 더 심해지는 아토피고 겨울형 아토피는 겨울에 더 심해지는 아토피란 얘기죠. 한마디로 겨울이라고 하는 조건은 건조함이 이렇게 많이 작용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건조함에 민감한 살성을 가지신 분들은 겨울형 아토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더위, 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토피의 또 증폭인자니까 그런 열이라고 하는 거에 민감한 피부 살성을 가지신 분들은 여름형 아토피로 작동을 한다. 물론 사시사철, 사계절 상관없이 특별하게 증감은 약간은 있지만 특별하게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사계절 내내 아토피를 앓으시는 분들도 물론 존재는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염증 질환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성의 방광염이나 이런 질염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 치료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한방 치료는 이런 치료랑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좋게 또 더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혹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시청자분이나 가족 중에 아토피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한방 치료에서 또 주의하거나 관가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어떤 사항을 좀 알려주면 좋을까요? 예, 그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을 잘 주셨듯이 그 염증성 질환, 특히 이제 뭐 특정한 뭐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그런 반복적인 염증성 질환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속효성,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누적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에는 사실은 면역력이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고 면역력이 잠식돼 간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쉽게 그런 이제 염증성 반응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또 농구에서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염증성 반응이 항생제를 써서 좋아지게 됐는데 나중에는 더
오래가고 더 심한 형태로 염증이 드러나는 이런 양상들을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오늘의 주제인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되어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에 너무 일찍부터 노출이 되고 너무 고농도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이 리바운드 해결하는 문제 때문에 탈스테로이드를 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인 치료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의 기본적인 접근법은 병 자체를 치료하는 효능도 물론 있지만 병을 허락한 몸의 불균형을 조절한다.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양방치료하고 병용해서 적용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방 단독적으로, 양방 단독적으로 이렇게 처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병용 투약도 충분히, 병용 처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그 병용의 양식은 한의사 선생님들의 그 진찰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양방과 충분히 조화롭게 처방을 하시면서 탈스테로이드, 탈항생제 방향으로까지 우리 애기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다면 그 피부과나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를 같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받으면 뭐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어떤 그런 뭐 통계나 자료가 혹시 있나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국식 의료 제도가 이식이 되고 미국식 의료가 우리의 이제 모델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 이제 전통 의학인 이제 중국에서는 중의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한의학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기 일본 제가 이제 일본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한방의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한의사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용어로 양방의사 선생님들이 한약 처방과 양약 처방을 한 분이 동시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약에 적용이 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 양약과 한약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띄어서 간격을 두고서 먹이게 되면 거의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고 양약을 써야 될 때는 양약만 쓰고 한약과 양약이 병용 투약이 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되면 병용 투약을 하고 지금은 이제 양약을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양약이 독이 되겠다 그러면 한약만 처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의료 문화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의 그런 의료적 시스템을 좀 낯설어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참고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 맞게 적용을 좀 시켜나가면 어머님들의 불안감도 훨씬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의 생활 수칙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할까요, 박사님? 예, 사실은 무엇보다도 피부 보습과 관련된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진료실에서 우리 애기한테는 어떤 보습제가 좀 좋은 건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세 번째 나온 그 자막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애기한테 딱 들어맞는 어떤 보습제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애기한테 트러블 안 일으키는 보습제가 애기한테 맞는 보습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습제를 충분히 듬뿍듬뿍 많이 뿌리시고 더 중요한 거는 외부적 보습보다는 내부적 보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많이 먹임으로써 피부의 사막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촉촉하게 만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학에서는 몇 가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아토피 피부염에 추천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몇 가지 차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둥글레차예요. 둥글레차. 둥글레 한의학에서는 황정, 석곡, 옥죽 뭐 이렇게도 본초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황정이나 옥죽이나 석곡 같은 이런 둥글레차 계열은 보음작용, 특히 피부 보습 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둥글레차를 좀 애기한테 좀 구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먹으라고 좀 권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하고 습도 같은 경우도 좀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5%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아기들에게 있어서는 아기들은 좀 열이 많은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0에서 22도 정도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좀 맞춰주시면 피부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얼음찜질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간지러움증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확실하고 즉각적인 제일 좋은 방법을 저는 얼음찜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닐에다가 얼음을 잔뜩 넣으시고 가려워하는 피부 부위에다가 10에서 15초 대줬다가 10에서 15분 쉬고 10에서 15초 대줬다가 10에서 15분 쉬고 이렇게 간헐적 얼음찜질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줄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께서 또 날씨도 덥기 때문에 밤에 극적거리느라고 열대 때문에 더더군다나 못 자는데 글적거리느라고 더 못 잔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닐에다가 얼음을 넣고 간헐적 얼음찜질, 직접적 얼음찜질이 그러니까 지속적 얼음찜질이 아닙니다. 간헐적 얼음찜질로 시행을 해 주셔야지 아기한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토피로 고생하시고 있는 아이나 이제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 강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소변 색깔 투명해질 때까지 열심히 많이 충분히 먹이신다. 이렇게 되면 아토피 치료가 뭐 완성되진 않지만 치료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물 많이 먹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황만기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 건강한 의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